화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또 화학은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세 번째죠. 그래서 충분히 또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터, 맞아요. 마스터 해야 되는데 마스터. 역시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쉬운 파트입니다. 화학의 언어 파트인데 화학 언어 파트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인류 문명과 화학, 이거 졸라 쉬운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발견되어서 이제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화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화생 선택을 했구나. 화생 선택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생각해도. 왜냐면 자기가 다른 과목을 되게 잘하면 또 잘 모르겠지만 헷갈리겠지만 아까 그 쌤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등급 매기는 데는 실수를 했을 때 인원수가 많으면 등급이 많이 안 떨어집니다. 인원수가 많다는 건 모아놓은 놈도 졸라 많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로 많은 게, 인원수가 최고로 많은 게 생명과학이에요.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등수가 좀 잘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화학도 뭐 인원도 인원대로 좀 많지만은 니들은 이제 고1 때부터 화학을 또 배웠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화학을 배우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화학의 언어. 어떤 물질이 발견이 되어서 그 물질이 인류를 어떻게, 준서봐, 니 잘하는 거 하면 돼. 니가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그 물질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철, 두 번째 불, 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화석연료 이렇게 있는데 불의 발견에 뭐 큰 영향을 끼쳤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사적인 얘기죠. 불이 발견되면서 어떤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기랑 유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죠. 토기랑 유리 같은 거는 불로 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광석으로부터 순수한 금속을 채취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의 발견을 우리가 어의 정의를 딱 내리냐면은 화학의 시작이다. 딱 이렇게 화학의 시작이다. 화학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의 발견. 이 매장량을 비교했을 때는 철이랑 구리 중에는 구리를 비교했을 때 철이 매장량이 훨씬 더 많아요. 매장량이 약 한 5,000배 정도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 순서로 봤을 때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보다 먼저 오게 되었죠.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구리를 뽑아내기가 더 쉬워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철보다 구리가 녹는 점이 낮아요. 얘는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쉽게 얻어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큰 물질이기 때문에, 큰 금속이기 때문에 주로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명이 이 청동기 문명보다 이후에 오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철광석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왜냐면은 반응성이 크니까 산소랑 결합되어 있고, 사실 여기 뭐 규소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이 철광석을 바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재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재련 과정. 재련 과정을 거쳐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속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요거를 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은 철강석 재련 과정에서 철강석을만 이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용광로 안에다가 코크스랑 석회석도 같이 집어넣어요. 코크스랑 석회석도 같이 집어넣어줘요. 그럼 코크스는 이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고 석회석은 탄산칼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코크스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일산화탄소는 산소랑 결합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쌤 옛날에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해 줬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스 중독이라고 하는 거, 그 연탄가스를 태우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일산화탄소를 많이 마셔서 죽는 거죠. 왜냐면은 산소랑 일산화탄소가 같이 들어와도 일산화탄소가 결합률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제 적혈구가 일산화탄소를 먼저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건데 뭐 어찌됐든 얘는 산소랑 결합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철강석 산소랑 주로 결합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얘한테 일산화탄소가 슉 가가지고 산소를 다 떼내 와버리는 거예요. 다 떼내 와가지고 순수한 철만 남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여기서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이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철강석 안에 이렇게 산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실 규소, 산화규소, 그러니까 금속류들이, 그 광석류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광석들이 산화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소하고 규소가 제일 많아요. 이 광물이나 암석들 중에 산화규소 함량이 다른 원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산소와 규소 함량이 1등이 산소고 2등이 규소예요. 그러면 이제 철강석에도 역시나 이제 그 규소가 들어가 있는, 산화규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산소는 이렇게 떼낸다고 하지만 이 규소는 또 쉽게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규소를 채취해주기 위해서 이 탄산칼슘, 즉 석회석을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탄산칼슘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갖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CaCO3가 CaO와 그리고 CO2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CaO에 우리는 집중을 탁 할 필요가 있어요. 얘는 어차피 기체가 돼서 이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산화규소랑 만나요. SiO2하고 이제 CaO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CaSiO2. 이게 뭐냐면 우리 슬래그라고 부르습니다. 슬래그. 이게 나중에 뭘로 쓰냐면 시멘트의 원료나 시멘트의 원료를 써요. 시멘트. 이게 나중에 커서 시멘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순물이 산화규소와 그리고 철강석에 있었던 산소를 이런 식으로 떼어내서 순수한 철을 얻어낸다 이 말이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철을 선철이라고 그래요. 선철을 졸라 많이 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기구멍이나 이런 산소들을 다 빼내요. 그 공기구멍이나 작은 구멍들을 다 이렇게 빼내요. 그러면 단단한 이제 강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장이가 많이 때리면 많이 때릴수록 이 검은 칼은 단단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발견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암모니아 발견은 뭐 왜? 오줌 싸면 나오는 거 아이가? 그 암모니아의 발견이 큰 업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요.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죠.
원자 번호가 7번이죠.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5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몇 개의 전자가 부족해? 3개의 전자가 부족해. 왜냐면 최외곽 전자가 5개거든. 그래서 얘들은 결합을 할 때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공유결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다. 삼중결합을 얘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떼어내서 우리가 생명체들이 이걸 쉽게 사용하기가 힘들더라. 그럼 생명체는 질소가 필요하냐? 야,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골격 중에, 골격, 물 말고, 물 안에 들어있는 물 말고, 골격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뭐냐면은 단백질이에요. 그럼 그 단백질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질소란 말이야. 그러면 그 질소가 반드시 필요해.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질소 화합물 형태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물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NH4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NO3-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왜 이렇게 이온으로 바꿔줘야 되느냐? 우리는 공기 중에 질소를 동물이 바로 섭취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어떻게 하냐면, 식물이 이제 질소를 섭취해갖고 식물이 그 지 몸을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먹는 거죠. 먹으면서, 식물을 먹으면서 이 질소를 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식물이 질소를 어떻게 얻냐면 요런 상태, 이온 상태로 물속에 녹아있을 때 물이랑 같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물이랑 같이 흡수를 하면서 얘네들을 흡수해갖고 질소를 얻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질소 고정이다, 이렇게. 질소 고정이다, 이렇게 불러줘. 그리고 질소 고정이 돼서 식물로 들어갔다가 이게 식물이 뒤져가지고, 혹은 동물이 이거 식물을 처먹었는데 그걸 뒤져가지고 이제, 혹은 똥오줌을 싸가지고 이렇게 땅 속에 묻히게 되는데, 그 땅 속에 묻혔는 것을 다시 이렇게 돌리는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땅속에 질소가 너무 많았을 경우에 공기 중으로 다시 질소를 내보내는 과정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질화 혹은 탈질화, 이렇게 과정이다 불러줍니다. 와, 오늘 진짜 D네. 뭐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랬, 그래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왜 중요하느냐? 19세기 말이 됐어요. 19세기. 이때 뭐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물자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구수가 필요 이상으로 졸라 많아집니다. 그 뭐 어떤 문제가 대두되겠어? 식량 부족 문제가 되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고 이렇게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 내용이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죠. 근데 이제 식물을 가면 우리 주식이 식물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주식이 식물이에요. 그죠? 우리는 쌀이고 미국 애들은 그 고기가 아니라 빵을 먹죠. 빵. 감자고 옥수수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이 부족해지는 거야. 근데 땅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식량은 한정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뽑아낼 수 있는 식량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비료를 줘야 되는 거야. 퇴비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퇴비를 막 주는데, 퇴비는 좀 한계가 있죠. 퇴비는 많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똥오줌을 맨날 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 비료를 생산하려고 하니까 이 식물이 생장에 필요한 게, 비료를 생성해서 생장에 필요한 게 사실 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줄까? 이 식물이라고 칩시다. 뿌리, 줄기, 열매예요. 그러면 이제 인이 있어야 열매가 잘 맺혀요. 식물 구성 이제
원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E는 열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부족하면 열매가 불량해지고 질소랑 칼륨은 지금 식물에서 뿌리랑 몸통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생장을 담당해요. 생장.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생장 불량해요. 잘 못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료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피, 인, 질소, 그 다음에 칼륨 이 세 가지가 비료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질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구하기가 제일 쉽잖아. 어디에 있으니까 공기 중에 세고 센 게 공기 중에 70%가 질소인데 빨간 글자 안 보여? 오케이 알겠어요. 질소 공기 중에 70%가 질소인데 그럼 질소가 지금 졸라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공기 중에 존나 많은데 이게 바로 이용하지 못하고 질소 고정을 거쳐야 되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질소 고정을 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 순간 하버랑 보슈라는 사람이 허가 아니고 하버랑 보슈라는 사람이 질소를 수소랑 반응시켜서 질소를 갖다가 수소랑 반응을 시켜가지고 NH3를 만드는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내요. 압력을 주고 온도를 올려줘가지고 이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공기 중에서 있는 질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니까 이 암모니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비료의 대량 생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확량이 엄청 늘겠지. 수확량이 엄청 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식량 부족을 해결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이용인데 화석연료의 이용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그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사실 그래요. 그 애들한테 중학생들한테 뭐 물어봤어. 야, 이 화석연료가 뭐야? 그러니까 모름. 당연히 니들은 알겠지만 화석연료가 왜 이름이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가 왜 화석연료일까? 옛날에 생물들이 죽어가지고 그게 이제 연료가 된 형태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탄 같은 걸 예를 들면은 고생대 때 이제 저런 양치 식물들 고사리가 식물들이 이제 땅에 묻히고 높은 압력과 열을 받게 되면서 이제 변해있는 게 석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 생물들, 바다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플랑크톤들이 이제 높은 압력과 이런 것을 받으면서 석유가 되어버린 거고 뭐 그런 식인데 그래서 화석연료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이거는 고체, 액체, 기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체, 액체, 기체다. 근데 이제 천연가스는 그래도 그나마 오염물질이 좀 적죠. 근데 나머지들은 오염물질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물론 화석연료 때문에 인류가 크게 발전합니다. 인류의 발전이 그냥 비약적으로 일어나 버리죠. 뭐 기계고 공장이고 뭐고 막 전부 다 뭐 차고 뭐고 전부 다 뭘로 돌려요? 화석연료 돌리자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문제점이 두 가지가 대두돼요. 첫 번째 환경 문제, 두 번째 고갈 문제. 부족해요.
환경 문제 어떤 게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 태우잖아요. 연소해서 우리가 연료를 연소해가지고 어떤 사용을 하잖아. 연소를 한다라는 건 산소랑 결합시켜갖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만든다는 건데, 다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그럼 우리는 이산화탄소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산화탄소가 뭐야? 이산화탄소가 뭐야? 이산화탄소가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원 아닙니까? 온실기체잖아. 온실기체잖아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니까 뭐가 돼? 지구 온실 효과가 커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거 지금 너무 부족하다. 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잘 듣고 있니? 자, 지금 듣고 있는 사람 대답해봐. 하나, 둘, 셋. 이봐라. 대답 안 하면은 지금 잘 안 듣고 있는 거다. 뭐야? 자, 뒤에 페이지 15페이지 화학의 언어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할게요. 가고 이번 주 아니다 쌤 내일 하고 오면 얘기해 줄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